네, 안녕하세요. KBS 한국어 능력 시험을 준비하시는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해커스에서 강의하고 있는 최수주입니다. 오늘 83회 시험 치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세먼지 너무 많아서 날씨, 공기 너무 안 좋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결과는 좋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시험을 철저하게 분석하셔야 다음 시험 준비에도 도움이 되겠고요. 또한 이번 시험을 마지막으로 이제 보신 분들은 다리 뻗고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시험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었고 어떤 수준의 어떤 성격의 문항들로 구성되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과목별 난이도 좀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출제 유형, 그리고 오늘의 문제 점검 포인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전, 중, 후 관련해서 꿀팁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죠. 82회보다 83회 시험은 비교적 평이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82회 시험은 몇몇 부분에서는 좀 과한데 어려운데 이렇게 느껴질 만한 문제들이 간혹 있기도 했습니다만 83회 문제는 뭐 그렇게 과도하게 어렵다는 느낌, 전반적으로 어렵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고요. 평이한 수준에서 가장 전형적인 문제들로 구성된 회차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시험 보신 분들께서는 어머 쉬웠나 봐, 나만 못 봤나 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일반적인 수준이었고요.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충분히 공부하셨다면 뭐 얼마든지 손해보지 않을 수준의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비교적 어휘어법 파트에서 뭐 그렇게 높게 힘들게 풀만한 문제들이 나온 것은 아니어서 어휘어법 문제가 특별히 좀 더 평이하게 느껴지셨을 거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계속해서 듣기 파트에서 뭐 비슷하게 문제가 출제됩니다. 지난 회차 조금 어려웠다라는 느낌 들었는데요. 이번 회차는 얼마든지 여러분들께서 지난 회차를 좀 돌아보시기만 하셨다면 지난 회차, 이번 회차 보신 분들은 지난 회차의 경험을 한 번 정도라도 누적하셨다면 한 번 정도의 시험을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회차는 그리 어렵다고 느끼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 이번 회차 처음 보시는 분들은 듣기 문제는 이 정도로 출제되는구나 라고 감 잡으셔도 될 만한 수준입니다. 읽기 파트도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서 사실은 읽기가 어떻게 출제되는가가 그 시험에 꽤 많은 심리적인 영향력, 난도의 어떤 느낌을 결정하곤 하는데요. 읽기 파트도 뭐 그렇게 어렵게는 느껴지지 않았어서 여러분들께서 얼마든지 풀만했다. 이번 회차 정도면 막 그렇게 시간이 부족해서 막 마음이 애타는 뭐 이런 수준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쓰기와 창안 파트도 일정 정도 우리에게 충분한 정보가 특히 창안 파트의 경우 이렇게 뭘 고르라는 건지 모르겠어, 이거 왜 낸 건지 모르겠어 이런 문제는 출제되지 않아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는 아니겠죠. 물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셨다면 뭐 크게 막 어떤 이상 현상으로 인해서 난감한 상황은 안 만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문제 구성 영역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완전히 굳어졌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건 모드 전환이 바로바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하겠고 그 다음에 지금 화면 구성상 저희가 이렇게 어휘어법으로만 제시되고 있기는 하지만 어휘 문제에서의 배열, 어법 문제에서의 배열 이런 것들도 사실 고정불변으로 이제 거의 정해져 있다. 그 문항 번호에 그걸 묻더라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인지하시고 그에 맞는 전투태세를 갖추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시험 상황에서 더더더 실력을 잘 발현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듣기와 듣기 말하기 문제야 우리 뭐 늘 그렇듯 이제 어떤 문제집 또는 어떤 강의로 공부하시더라도 그 순서 그대로야 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어휘나 어법은 그래도 조금씩 문항 변동이 있는 것처럼 또는 몇 번 문항에 어떤 문항이 나오는지가 우리가 이제 외워지지가 않아서 여러분들이 뭔가 매번 닥치는 대로 풀었던 경향이 있었다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번 회차를 통해서 좀 다져놓고 가셨으면 좋겠는 것은 딱 문항 번호와 그 문제가 거의 이제 그 자리에서 매칭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잡아보시고 그 다음에 그럼 뭐 한자 문제 다음에는 고유어 문제, 그 다음에 뭐 외래어 맞춤법 다음에는 로마자 표기법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그냥 그 흐름만 좀 익숙하게 만들어 두셔도 시험 상황이라고 하는 게 당황하고 그 다음에 익숙해지는 그 상황 자체에 익숙해지는데 또 많은 에너지가 낭비되는 측면이 있으니까요. 이러한 문항 번호에 대한 감각도 이제는 좀 길러 두실 것을 권하겠습니다. 쓰기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창안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읽기와 국어 문화 역시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순서로 그대로 출제되었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트별 포인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듣기와 듣기 말하기 문제에서는요. 역시 특히 6번부터 15번까지의 듣기와 듣기 말하기 문제는 방송 대담, 대화, 강연, 발표, 협상의 순서대로 제시문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 요번 회차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제시문, 우리가 듣고 있는 그 제시문의 내용이 시의성이 좀 높다라는 거예요. 좀 최근에 아무래도 이거를 출제하시는 분들도 뭔가 어디에선가 레퍼런스를 가져오셔야 될 텐데,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뭔가 최근에 있었던 이슈라든가 관련된 내용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활용하시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과 AI라든가 또는 뭐 아파트 단지 내에서 고양이 먹이를 주는 게 맞느냐 안 주는 게 맞느냐 뭐 이러한 논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비교적 접해 볼 만한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차피 우리가 독해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어차피 텍스트에 익숙해져야 되는 상황이라면 시의성이 높은 다양한 텍스트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진지하게 읽어보는 연습, 생활에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라고 강조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그와 같은 뭐 신문 기사라든가 관련 텍스트 같은 것들을 읽어보는 경험이 문제집을 푸는 것만큼이나 굉장히 유의미하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래도 어디선가 들어본 내용, 내가 본 적 있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 우리의 심리적 평화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죠.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관련된 내용들, 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다 라는 상황보다는 같은 독해 실력이라면 그래도 본 적 있는 이슈들이 나오는 것이 그런 것들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속도와 정확도 면에서 조금 더 높아지니까요. 듣기 상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뭔가 텍스트, 뭔가 새로운 정보, 뭔가 새로운 소식 이런 것들을 만나고 그에 관련된 내용을 읽어 내려가는데 조금 더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써주십사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1번부터 5번까지의 문제는 당연히 선택지 길이도 짧고 텍스트도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우리가 듣는 텍스트도요. 그래서 휴지 시간을 조금이라도 이용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즉 1번과 2번 사이에 잠깐 16번 가서 풀고 오거나 뭐 이런 것들이 한두 번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권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막 어찌됐건 시간에 대한 압박이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활용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는 오케이 그렇게 하셔라. 그런데 6번에서 15번은 오히려 문제와 문제 사이에 휴지 시간이 더 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음 문항을 10개의 선택지를 미리 읽어둬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휴지 시간을 그냥 온전히 그 다음 문항의 선택지를 읽어두는 용도로만 활용하셔라 라고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듣기와 듣기 말하기 문제에서는 무엇보다 정말 안 틀리는 것이 중요한 전략이다 라는 점 다시 강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어휘 파트로 넘어가 보면 고유어의 사전적인 의미 이런 거 나왔습니다. 해사하다, 칠칠하다, 마뜩하다 이런 표현 있고요. 과문이라든가 차치라든가 이런 식의 표현 아마 들어보신 적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고유어의 사전적인 의미로서 구구로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왔고요. 한자어를 물어보는 문제라든가 한자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 이런 것들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유어의 문맥적인 의미로서 곰살맞다 우리 본 적 있죠. 무라마다도 성기다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루었던 표현인데요. 이와 같은 표현들이 고유어의 문맥적 의미로 제시되었다라는 점 보시면 되겠고, 다의어의 의미 물어보는 문제라든가 고유어와 한자어의 대응을 물어보는 문제라든가 하는 문제에서의 어휘를 보시면 뭐 그렇게 듣도 보도 못한 어휘가 출제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점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뭔가 그리고 주어지는 선택지만으로도 의미를 좀 파악해낼 수 있는 앞뒤 단어들을 통해서 해당 문장 정도만 정확하게 읽어도 맥락적인 의미 충분하게 확인할 수 있는, 다의어의 그 의미도 충분하게 확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되곤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고유어에서 정말 듣도 보다 못한 한자어에서 정말 처음 본 어휘가 나왔다면 걔네들은 일단 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걔네들을 가지고 이게 맞을까 틀릴까를 고민하는 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죠. 여러분들이 본 적 있는 애들 중에서 정오답 여부를 확실하게 가려보는 것,
이것이 어휘 문제를 풀 때 유의미한 방법 되겠고요. 또한 어휘 문제라고 하는 건 오래 들여다본다고 생각이 나는 건 아니니까 빠르게 처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휘 문제 15개를 푸는 건 5분 정도 안에 무조건 해결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 다음 회차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의어의 의미 물어보는 문제라든가 고유어와 한자어의 의미 물어보는 문제 등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어떤 어휘를 공부할 것이냐에 있어서 본 적 있는 애들, 아는 애들 중심으로, 그리고 예문 중심으로 학습하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속 보시면 소담하다와 유의관계에 있는 단어라든가 속담이나 한자성어도 역시 어휘 안에 포함되는 것을 생각해 보신다면, 속담은 여러분들이 속담만 봐도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는 수준에서 대체로 출제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한자성어 역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룬 수준에서 출제된다라는 것, 관용구 역시 항상 신체의 일부와 뭔가, 지난번에 눈과 관련된 관용구 나왔고요. 이번엔 입과 관련된 관용구 나왔었죠. 다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같이 공부했던 것이고요. 어휘라고 하는 것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 범주 이상을 뭔가 욕심내지는 말자라는 점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한자어 순화어 문제, 외래어 순화어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표현들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부분들이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일상에서 보기가 진짜 어려운 표현들이 나온다면 이거는 우리의 인생에 들어올 단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자라는 겁니다. 물론 최대한 성의를 보여야 하고요. 최대한 공부량을 확보하는 것이 맞기는 하죠. 그러나 그것이 어휘 파트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수준의 이런 표현의 문제들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본 적 있는 어휘, 들은 적 있는 어휘 중에서 예문 중심의 학습을 하셔라. 그게 한자어이건 한자성어이건 속담이건 고유어이건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어법 파트로 넘어가 보면요. 역시 늘 나오던 대로 한글 맞춤법, 표준 발음법, 그리고 방언과 표준어 띄어쓰기, 문장 부호 나왔고요. 이런 물결 표시 이런 것들 나왔었죠. 외래어 표기법 같은 경우 내레이션이 맞아, 가디건이 맞아, 카디건이 맞아 이런 거 이제 생각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로마자 표기법의 경우는 굉장히 전형적인 어떤 로마자 표기법 예문이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번처럼 뭔가 굉장히 이제 독특한 지점에서 로마자 표기법이 정확하게 잘 이루어졌는가 요거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는데요. 이번 회차를 보시면 로마자 표기법을 다 외워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3번에 한 번 정도는 진짜 우리가 배웠던 규정의 대표적인 예문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애들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확률을 바라고 로마자 표기법을 다 외우셔라 라고 말씀드리기에는 기왕이면 그 시간에 독해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로마자 표기법을 완벽하게 외우면 무조건 한 문제는 맞출 수 있겠죠. 그리고 독해 문제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다 하더라도 그 독해 문제를 무조건 맞춘다는 100%의 확률이란 있을 수가 없어서, 사실상 여러분들이 굳이 확률로 따진다면 100분의 1의 확률로 로마자 표기법을 공부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럴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가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독해 공부를 하시는 것이 보다 여러 파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 외래어 표기법도 그렇고 로마자 표기법도 그렇고 대표적인 예문들, 기본 원리와 기본 원칙이야 아셔야 되겠습니다만 대표적인 예문들 중심으로 학습하자. 역시 수업 시간에 공부한 수준까지만 커버하도록 하자라고 제안 드립니다. 높임 표현 같은 경우 이게 반말인지 높임말인지가 좀 애매했던 상대 높임법의 어말어미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문제 출제되었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되게 정형화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깊이는 조금씩 더 깊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예문을 먼저 내고 그 다음 단의 예문을 내고 그 다음 단의 예문을 내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회차가 지나갈수록 조금 더 낯선 표현들,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예문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라고 하는 것은 어찌됐건 앞에부터 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혹시 나올 수도 있으니 10,000분의 1 확률로 요것을 공부해 봅시다 라든가 이 1000개 중에 하나 나올 수 있으니까 1000개를 다 공부합시다 라고 제안 드리지는 않습니다. 일단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어디까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는 수업 시간에 제가 딱 잘라 드리니까요. 그 안에서 충분히 해당 내용을 정복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급수를 받으시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제가 지난 회차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어휘스러운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어법 문제인데 보기 같은 것들을 통해서, 선택지가 아니라 보기 같은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읽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종종 있거든요. 따라서 뭐 다음 중 맞춤법이 틀린 것은? 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야.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릴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보기에서 어떤 예문이 주어진다거나 보기에서 어떤 원칙이 주어진다거나 했을 때는 저는 그걸 어휘스러운 문제라고 합니다. 어법이기는 하지만 읽어서 해결 가능한 부분이 있고, 그 읽어서 해결 가능한 보기를 얼마나 성의껏 받느냐, 얼마나 잘 알고 있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성의껏 받는가에 따라서 오답률이 확확 달라지니까요. 어휘스러운 문제는 좀 생각을 하시고 시간을 좀 쓰실 것을 권합니다. 어휘는 5분 안에 15문제 풀어야 되는데요. 어법은 우리 10분 정도, 11, 2분까지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15문제이기는 하지만 무조건 풀어 제끼는 방식이 아니라 정보 습득을 통해서, 정보 확인을 통해서 유리한 문제라면 시간 쓰고 정답 맞추셔라 라는 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쓰기 파트 넘어가 보죠. 반려동물 보유세 찬반 관련해서 글을 읽고 나서 그 다음에 계획하기, 표현하기, 자료 활용 방안, 그리고 퇴고하기 등등의 문제들이 출제되어서 사실상 쓰기 파트는 독립적인 파트라기보다는 독해와 어휘와 어법이 짬뽕되어 있는 문제 정도로 보실 수 있으면 되겠고요. 창안 파트 역시 달리기의 인생을 유비하고 뭐 항원, 항체, 멀티탭, 보조 배터리, 사이버 언어 폭력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뭐 이런 이슈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쵸, 텍스트를 얼마나 잘 읽었느냐가 핵심이고요. 여러분들이 막 자의적인 상상이나 연상을 하시지 말 것을 강요합니다. 실제 문제에서 연상이라는 표현을 쓴다 하더라도 내 맘대로 연상했던 그 결과가 항상 답이 될 리는 없으니까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보, 만약에 그림만 주어지는 문제라면 선택지 5개만 정확하게 잘 읽어도 여러분들이 답을 고르는데 정답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라는 점, 선택지와 선택지를 확인하고 텍스트와 텍스트를 비교하는 방식의 문제풀이가 창안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뭔 말인지 모르겠는 애가 있으면 빨리 드랍하셔도 된다. 창안 문제에서는 정말 최종적으로 답을 모르겠는 애들도 두 회차 중에 한 문제 정도는 이게 왜 답이지? 이럴 만한 문제가 얼마든지 출제될 수 있다라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매달리지는 마셔라. 우리 그냥 창안은 펀트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텍스트 중심으로 보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문학 파트에서는 박목월의 가정과 염상섭의 해방의 아들이 나왔습니다. 기존에는 좀 낯선 작가, 낯선 작품이 출제되곤 했었는데요. 이번 회차는 되게 유명한 작가의 낯선 작품이 출제되었죠. 물론 박목월의 가정 같은 작품은 사실 낯선 작품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막 누구나 아는 뭐 이런 작품은 아니어서 그래도 낯선 작품으로 분류할 수는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시 분석 방법이라든가 소설 감상 방법을 따로 강의해드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비문학처럼 읽었을 때 훨씬 더 메리트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작품이 어느 시대 어느 작가의 작품이냐와 무관하게 거기 뭐라고 써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드라이하게 읽는 것, 이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정답을 고르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오히려 어설프게 배경 지식을 동원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강조하겠습니다. 늘 당연한 말씀이기는 하지만 선택지는 항상 전체 흐름과 맥락을 확인하셔야지 그 선택지 표현, 선택지 단어만 집중하셔서는 오히려 매력적인 오답 선택지에 홀라당 넘어가실 수 있다라는 점 강조하겠습니다. 이번 회차 과학 파트의 제시문이 2개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뭐 쉽게 느껴지진 않으셨겠습니다만, 그래도 작년의 전반적인 흐름이 비문학 파트의 난도가 좀 올라가는 흐름이었다면 이번 회차는 뭐 그렇게 작년의 몇몇 회차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읽기 편한 글들이 출제되었고요. 과거와 현재의 주거 형태, 사이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법률 공포라든가 윤리적 소비 관련해서는 평이한 내용이었고, 원자 현미경과 관성 모멘트 같은 과학 제시문의 경우 여러분들이 사실 막 이렇게 아주 반갑지 않은 글이어서 그렇지 이 글
자체의 난도가 대단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수준 되겠습니다. 전형적이고 흔한 소재였었고요. 그 다음에 주제 파악하면서 읽는 거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문제 푸시면서 느꼈겠습니다만 결국 다 읽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시문 하나에 한 문제만 푸는 상황이라면 어느 일부만으로 답이 골라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문제가 여러 개 걸려 있는 데다가 사실상 출제자 입장에서도 제시문의 구석구석을 통해서 선택지 소스를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상 다 읽게 된다. 그러니 어떻게든 안 읽고 어떻게든 덜 읽고 풀려는 전략을 여러분들이 쓰지 않으셔야 한다라는 점 강조합니다. 일반 문서의 경우 지난 회차처럼 안내문, 뉴스, 공문서 그대로 나왔고요. 강좌 신청 안내, 노점 허가제와 관련한 그리고 구직급여 관련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일반 문서의 경우, 이런 비즈니스 문서의 경우 여러분들에게 비문학 파트보다 먼저 푸셔라. 그리고 진짜 단순 일치 문제다. 정말 시력 테스트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같은 글씨 쓰고 있어, 같은 숫자 쓰고 있어 수준에서 정오답이 결정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뭔가 어떤 문서의 종류에 따라서 읽기의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든가 문제풀이의 접근법이 달라져야 된다든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안내문이나 뉴스나 공문서는 먼저 읽어두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큰 제목과 소제목 중심으로 일단 확인하고 선택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방식으로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푼다는 느낌보다는 확인한다, 해당 정보를 확인한다 라는 느낌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어문화 파트에서는요, 권오문과 전상국의 작품, 그리고 훈민정음 서문이라든가 방송 언어에서 기상캐스터의 말이라든가 이번 회차, 그렇죠, 점자 문제 나올 회차였죠. 그래서 역시 점자 문제까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국어문화의 경우는요, 사실 어떤 부분에서 나와요? 라고 딱 이렇게 정하기가 어려울 만큼 막 이거저거 막 다 들어있는 짬뽕 파트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험을 막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니까, 즉 막 6개월씩, 1년씩 공부해서 이 시험을 보시는 분들 안 계시고요. 이 시험 보시는 분들 99%는 막 다 너무 급해서 한 달 만에 막 이렇게 2주 만에 막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국문학사를 공부하세요 라든가 아니면 고전 문법을 공부하세요 라든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남북한의 언어 차이를 세세하게 검토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정말이지 저희 교재에 나와 있는 전반적인 문학사적 흐름이라든가 주요 작가와 작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그냥 스케치하는 방식으로 좀 보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뭔가 중세국어 이런 거 급한 상황이라면 아예 그냥 빼버리셔라 이거 가지고 지금 우리가 범위가 엄청 넓은 건 아니지만 중세국어는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말이 아니고 전혀 또 새로운 문법 체계이다 보니까 공부하는데 그렇게 속도가 날 수 있는 지점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늘 한 문제 아니면 1.5문제 정도가 출제되는데 중세국어 파트 그냥 빼고 가셔라. 그래서 할 거냐 말 거냐를 정하셔야 된다. 그리고 할 거냐에 있어서도 완벽하게 한다. 온전하게 한다라는 생각 내려놓으시고 교재가 맥시멈이다. 교재가 마지노선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저희 교재 강의에서 다루었던 내용들 중심으로만 살펴두도록 하겠습니다. 나 요거만 다 볼 거야. 여기까지만 볼 거야. 대신 그 안에서는 완벽을 기할 거야. 의 전략을 구사하시는 것이 국어문화 파트에서 유의미한 생각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어떤 문제 나왔는지 한번 살펴봐 드렸고요. 이제 다음 회차 보시는 분들, 이번 회차를 통해서, 이번 회차를 딛고 다음 회차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최고의 결과를 얻으시려면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요. 시험 전에는요, 시험장 들어가셔서 저희 이제 9시 30분까지 입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블라인드랑 소음 문제 좀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빛이 점점 더 세지는 이제 시기가 되니까 블라인드 닫아주세요. 이제 처음에 시험 볼 때는 별로 그렇게 해가 완전히 막 중천에 뜬 게 아니어서 힘들지 않는데요. 이게 10시부터 12시까지만 해가 뜨다 보면은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블라인드 그냥 일단 쳐달라. 그리고 아침에 조기축구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주변 소음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 있으니까 아예 여러분들이 감독관분한테 직접 막 블라인드 만지거나 이러지 마시고 감독관분한테 블라인드 내려주세요. 그 다음에 소음이 만약에 9시 45분까지 계속해서 들린다 그럼 소음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정중하게 꼭 말씀하셔서 일단 시험 환경을 물리적으로 좀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OMR 카드가 이제 100개짜리인 거잖아요. 백문항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너무 가늘게 깎아가시면 여러 번 칠을 해야 됩니다. 이 시간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연필로 마킹하는 거 아시죠? 컴싸가 아니라 연필입니다. 근데 이거 준비 안 해가시면 항상 그 학교 앞에서 늘 파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연필을 굉장히 뾰족하게 깎아가지고 파시기 때문에 그거 사서 쓰지 마시고 미리 집에서 굵게 깎아가셔라. 연필심을 다 남겨놓는 방식으로 깎아가시면 딱 2번만 색칠하면 됩니다. 아주 완벽하게 색칠하지 않아도 충분히 인식하거든요. 그러니까 굵은 연필 따로 가져가시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쓰는 가는 샤프 가져가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험이 벼락치기죠. 이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험 2주 전보다 시험 이틀 전이, 시험 이틀 전보다 시험 시작 20분 전이 더 중요한 시간이고 더 소중한 시간인 거 알고 계시죠? 9시 반에 입시를 하면 한 9시 40분, 45분쯤에는 뭔가 이제 이 전자기기 모두 꺼라, 뭐 이렇게, 아니면 앞에다가 제출해라, 뭐 이러시는 감독관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감독관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종이는 조금 더 오랫동안 시험지 배포하기 전까지 종이는 볼 수 있게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책을 뜯어 가셔도 괜찮으니까 마지막까지 뭔가 볼 수 있는 어법 정리 같은 것들을 조금 마련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차는 이제 8주 정도의 시간이 남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8주 완성, 2달 완성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기본서 한 2바퀴 정도는 돌려보고 내가 부족한 부분들 약점 체크하시기에 충분한 시간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의 시간을 잘 활용하시고 2주 전에 마지막으로 마무리 정리할 수 있게끔 6주간의 시간을 쓰시고 그 다음에 이틀 전까지 또 최대한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열흘 정도의 시간을 쓰시고 이틀 정도의 시간부터 이제 막판 정리하시면서 시험 최종 직전에 20분을 얼마나 잘 쓰게 만들 수 있느냐, 이게 결국에는 좋은 시험 준비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시험 중에는요, 시간을 기계적으로 나눠 푸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습했던 대로 저희 막차 라이브에서 또는 뭐 교재 수업 상황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데요. 듣기와 듣기 말하기까지 25분, 그 다음에 어휘와 어법 합쳐서 10분, 쓰기 창한 15분, 읽기 50분을 충분히 확보하시라는 의미입니다. 나머지를 무조건 빨리 푸세요의 의미가 아니라 최대한 읽기 시간을 확보하시는 것,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어휘는 5분 내에, 어법은 한 10에서 15분 사이로 왔다 갔다, 요서 두 개 합쳐서 여러분들이 20분 안쪽에서 끊어주시는 게 맞겠고요. 국어 문화 역시 오랫동안 끄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리는 파트인지라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기계적으로 나눠서 쓰시는 것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당연히 시험 후 지금 상황이죠. 네, 시험 후에 오늘 이제 착잡하신 분들도 계시고 뭔가 후회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할 텐데요. 또는 후련하다, 잘 봤다 이러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다음 회차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또는 다음 회차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내가 어떤 부분에서 부족했는지, 이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 강점이 있는지에 대한 복기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후회되고 아쉬운 감정만 계속해서 되뇌이는 것, 정신 건강에도 육체 건강에도 다음 점수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시간을 역시 또 어떻게 쓰느냐가 기존의 시간들을 결과적으로 유의미하게 만들어내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아시는 대로 그대로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교실에서 저희는 다시 온라인 강의실에서 차근차근 기초부터 차근차근 1단계부터 어떤 내용을 알고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공부해서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전략적일지 하나하나 또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 저희는 다음 회차 총평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